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혼란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당히 명칭이 어려운데요. 우리는 편의상 청탁금지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의의를 살펴보고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 배경인데요.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은 공직사유가 상당히 부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에 그 조사 결과 무려 57.8%의 국민이 공직사유가 상당히 부패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스스로 3.4% 정도에 불과한 인원이 부패 수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 청렴도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제사회에서는 97년도 이후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협약과 또 기준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선의의 공직자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 기관인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적용 대상은 인적 범위를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먼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또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를 공무수행 사인으로 보아서 이 법의 인적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받지 못하는 인적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이러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이 부정청탁의 금지에서 그러면은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4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상당히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걸 전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대표적인 행위 유형만 요약해서 보자면 이 조항의 1호에서는 인가나 허가된 직무 처리, 2호에서는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혹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행위, 그리고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하는데 관여하는 직위, 그리고 그것의 선정이나 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이나 포상 등을 선정하고 혹은 탈락시키는 데 개입하는 것, 또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것, 또 특정인을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거나 혹은 탈락시키는 데 개입하는 것, 또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이나 투자 등에 개입하는 것,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래, 그리고 학교 입학 성적 등 업무 처리를 조작하거나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개입하는 것, 행정지도, 단속 등 대상을 선정하거나 혹은 배제하거나 그리고 또는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것, 그리고 사건의 수사, 재판 등의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에 법령 위반 또는 지위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함께 들어갔을 때 그것을 부정청탁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7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법령이나 기준에서 각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네 번째는 법정 기한 내에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건 뭐 쉽게 아시겠죠. 직무나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서 등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범위가 아직은 애매합니다. 이 법의 시행이 계속되면 그 사례가 상당히 누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 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외국인 학교 교사 을은 학부형 A로부터 아들 B를 모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에 같은 학교 입학처장 갑에게 B를 입학시켜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B를 입학을 시킨다면 갑과 을 그리고 A와 B는 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우선 이 외국인 학교 입학 등의 업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인데요. 이 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학교에 입학에 관한 업무가 부정청탁에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셨죠? 그것인데요. 자, 그래서 B는 외국 거주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되어서 이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을은 제3자 A를 위하여서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서 역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갑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역시 공무원으로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의 국어교사였던 B의 아버지 A는 자녀 B가 모르게 수학 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 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갑에게 수학 점수를 올려줄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갑이 B의 성적을 올려준 경우에 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우선 학교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청탁은 앞서 보신 것처럼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A는 제3자 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중되어서 상당히 많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이게 A의 책임이죠. 그다음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서는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없겠고요. 그러나 갑은 A의 부정청탁에 따라서 자녀 B의 성적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징계 대상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내용을 주로 보셨고요. 이제 보실 것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금지의 규정입니다. 관련 케이스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중학교 일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 원씩 객출을 해서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갑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자, 교사 갑이 직무와 관련하여서 받은 60만 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 한도 5만 원을 초과합니다. 거기다가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나 의료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은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학부모들은 1인당 2만 원씩을 냈죠. 그러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혹은 의료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 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각자는 교사 갑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 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사 갑, 그리고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을. 이 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이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A가 식사 대금 60만 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에, 그럼 함께 먹은 갑을과 이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요? 우선 갑과 을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각 20만 원 상당의 적대를 받은 셈이 되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품등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과학실에 비치할 교구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학교구상 A가 이 해당 초등학교의 과학교사 갑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사립초등학교의 과학교사가 교구 구매라든가 이런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교사는 교구의 사양이나 제품군을 지정하는 등 업무 처리 방향, 결과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상은 과학교사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서 직접 이익을 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래서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갑과 A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만 원 상당의 선물은 이 5만 원 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갑과 A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갑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부정청탁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을 받는 공직자의 경우입니다.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속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기록해서 관리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등 제공행위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제공행위를 받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혹은 그 제공을 약속받거나 혹은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 또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게 상당히 화제였지요.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걸 받게 되는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반환을 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받은 금품 등이 반환하기 적절치 않게 멸실하거나 부패 혹은 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라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의 입장에서 취할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해서 반환 인도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공직자 등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고 역시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소속 기관장이 취해야 될 조치입니다. 우선 해당 공직자 등에게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혹은 그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그리고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 분장을 변경하거나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경우에 어떤 제재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반 행위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징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 법칙과 함께 징계도 병과되는 결과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교직원 등에게 반드시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역시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또 그 법인의 병과 그 양벌 규정인데요. 종업원 등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한 후 외에 법인, 단체, 개인, 고용한 사람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계속 해왔다면 이 사업주는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그 강의라든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위반 시의 제재 방식에 대해서 관련된 그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제공해서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을 했다면 사립학교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될까의 문제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등 제공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가 금품 등을 제공했다면 그 소속 및 학교는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그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또 그 공직자 등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등인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나 감사,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고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역시 징계 처분을 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처분 대상자에게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징계도 물론 가능하겠고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주고 또 신고를 이유로 해서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변 보호와 신고자, 사실은 이건 약간 자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런 그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그 보상 조치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에 직접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입 회복 혹은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